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증인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나왔는데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대화 과정에서 김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 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에 관해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위증교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것도 피고인 방어권 차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김 씨에 대해선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기억의 반환을 증언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위증이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비롯됐다면서도 김 씨가 위증할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기에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가 김 씨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건 법리와 증거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한 증언 요청은 피고인이 할 수 있는 통상적 요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며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한 것도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 차원으로 봤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은 누명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KBS와 성남시 측이 자신을 주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대표는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연락해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비서였으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전체 흐름이나 이런 거. 그래서 좀 협의.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달라며 변론 요지서도 보냈습니다. 생각을 한번 되살려봐 주시고. 예,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위증교사 1심 재판부는 이 통화에 대해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라고 봤습니다.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것도 재판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증거 탐색 수준으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를 계기로 대여 공세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간부 탄핵도 속도를 낼 방침인데 반면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놓고 내용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가 나오자 민주당은 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꺼내들었습니다.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총력을 기울이기로 이미 국민들께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하겠다는 건데 가결되기 위해선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간부 3명의 탄핵소추안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도 여권을 압박할 카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놓고 지도부가 공개 충돌하는 등 자중질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당이 한동훈 대표 비판글을 쓴 당원 고발을 검토한다고 한 보도를 언급하며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고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대표는 즉각 날을 세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여당 일각에선 야당 공세 앞에 내홍 수습이 안 되면 당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오늘도 패널 4분 모셨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권 반응 엇갈렸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사필 규정의 판결이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고 윤석열 정권이 짓밟고 무너뜨린 사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웠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이 판결 전에 원래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가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도 자연히 유죄가 나올 것이다라는 평론과 분석들이 많았는데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얘기보다 더 충격적인 판결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원인은 있지만 결과는 있지만 원인은 없었다라는 이른바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인과관계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판결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것은 2심, 3심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어제 그 법원에서 재판 자료라고 설명 자료라고 낸 걸 보면은 김진성 씨가 한 6가지 정도 위증을 했지만 그중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행의 교사는 인정되지만 교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라는 그런 표현과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의 범위를 너무나 지나치게 넓히다 보니까 형사소송의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어떻게 보면 몰각시켜서 사법의 실체를 발견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판결이어서 과연 이와 같은 위증 교사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상당히 큰 의문을 던진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 재판부가 김진성 씨의 발언 6가지 중에 4개에 대해서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사실이 아닌 발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4가지 그 발언에 대해서 교사를 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일단 교사법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증을 한 김진성 씨가 정범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를 범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된 것인데요.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 교사 혐의가 인정이 되려면 정범의 고의,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정범의 고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련해서 교사를 한다라고 하는 교사의 고의까지 이중으로 인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고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통화를 할 때 김진성 씨가 실제로 증언을 할지 여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정범의 고의도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했던 통화라든지 변론 요지서가 전달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교사의 고의까지도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죄가 내려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이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고요. 지금 선고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를 향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최병묵 편집장님, 원래 이재명 대표가 지난 선거법 1심 선고 때는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다소 홀가분해 보이기도 한다는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번에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난번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게 다 1심입니다. 지금 두 개의 불이 났는데 1심에서 한 개만 무죄가 되면 한 그 쪽만 지금 초기 진화에 성공한 거예요. 네. 이 불씨가 2심에서 되살아날지 모르고요. 또 하나 불은 아직도 타고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선거법 재판이기 때문에 이건 633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633 원칙을 지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3개월까지는 아니어도 앞으로 한 3개월 내지 한 5개월 사이에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연말연시 지나면 곧바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뭐 한숨을 돌렸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 우선 이 위증교사 2심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판이고 지금 선거법에 관해서는 지금 뭐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선거법 그 최종 판결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지만 일단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재판 판결 어떻게 봤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이거든요. 어쨌든 2심과 3심이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충실하게 준비를 할 지금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유죄든 문제든 한동안은 민주당의 상황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압박을 견뎌가면서 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거와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대안 깃발, 다시 말해서 대안의 목소리로 보여지는 정치인이 안 보인다는 것. 대안 부재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이게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선출했다는 어떤 정당성, 정통성의 부분입니다. 이 3가지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가 아주 그 3심 직전까지 가기 전 그때까지는 그 민주당의 흔들림은 그렇게 크게는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최진영 변호사님께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5개 재판을 받고 있고요. 2개의 재판이 1심 결과가 나온 건데 지금 첫 번째로 나왔던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는 항소심이 진행이 될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감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혹 떼려다가 혹 붙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크게 봤을 때는 고 김문기 씨를 아느냐 아니면 그때 골프 쳤는지 그리고 골프 관련되는 사진을 조작했는지 이 발언이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됐습니다만 일부 무죄된 발언 한마디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그 얘기 속에 결국 여러 가지 본인이 뭐 그 대장동 관련해서 실질적인 다 실무를 다 맡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몰랐다고 할 수 있느냐. 그 평가가 단순히 행위나 의사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그 공선법상의 행위에 관한 것이냐 이것은 평가의 영역이고 실질적으로 항소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그 증거에 대한 신청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항소심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추가 유죄될 가능성도 있는데 설령 그것이 무죄라 한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사정 변경이 없으면은 징역에서 벌금으로의 변경, 즉 형종까지 변경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아직까지도 진화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 1심 결과가 나온 2개의 재판 모두 항소심이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또 현실의 법정 2번째 법정에서 새로운 재판이 또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앞서 나왔던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민주당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중형이 선고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항소심에 가서 유죄를 전제로 해서 감형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일 1심 판결의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모순점이라든지 아쉬운 점들 아마 항소심에 가서 제대로 한번 다퉈볼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론 자체가 사실관계 자체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어제 나왔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항소심에 가서도 다시 한번 또 무죄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재판 결과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어떤 모멘텀을 마련을 했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여 공세를 더 높일 분위기인데 앞으로의 전국 상황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그냥 그 최근 11월 거만 놓고 보면 그냥 뭐 1승 1패인 셈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저는 되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밀어붙이고 뭐 국민의힘은 아마 재표결에서 또 부결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4표가 이탈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4표 보다 더 낮은 뭐 3표나 뭐 이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부결이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검사 탄핵 뭐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이재명 대표는 더욱더 이제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뭐 등 이 수사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일 것이고 그러면 또 똑같이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되겠죠. 워낙 압도적 다수니까. 그렇게 돼서 헌재에 넘어가서 심리하는 헌재에서 지금 검사 탄핵 심리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냥 돌고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일 대변인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어쨌든 뭐 김 여사 특검법의 요구는 굉장히 거세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것이 민심이거든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민심으로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나 이제 민주당이나 다 이걸 민심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검사 탄핵을 밀어붙이는 부분은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국민들이 볼 때 권력을 가진 자의 사적 감정, 뭐 감정적 대응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수권 정당 이미지로 나가고 굉장히 안정적인 지도자 이미지로 나가는데 오히려 좀 어떤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한번 생각을 해서 의원들하고 뭐 진지한 뭐 내부 토론을 한번 거쳐보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짚어볼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홍이 점입 가경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인데요. 급기야 당 지도부에선 공개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런 기사가 났다. 기사를 보고? 네, 기사를 보고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재명 대표 선거라고 조금 숨통 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 정도 글을 못 쓴단 말이에요? 왕조 시대입니까? 당의 익명 게시판이 대통령하고 당대표 욕하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 상황인데 보통 이제 최고위 회의를 하고 나면은 정치부 기자들이 그 최고위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이 되고 백브리핑 기다리라고 앞에서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 정치부 기자들이 어제 비공개 회의된 그 회의장 안에서 고성이 들리고 설전도 들렸다고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짤막하게 이제 공개 회의 장면을 보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김민전 최고위원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게 뭐 더 필요한가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가 맞느냐? 당 지도부한테 묻는 거잖아요. 본인도 지도부의 일원이지만. 그럼 뭐 답변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왜 그 발언이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고 저러니까 바로 고성이 오고 가는 거고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요. 그 결국은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그 뭐 부친이나 뭐 아니면 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원 게시판에 뭐 윤석열 대통령 비판글 뭐 이런 걸 썼다 뭐 이런 이제 의혹 제기가 된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물어서 가족들한테 물어봐서 아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뭐 적절한 건 아니죠. 그러면 뭐 사과하면 되는 거고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그런 쉬운 길을 접어놓고 자꾸 저렇게 싸움하러 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봤던 대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격앙된 모습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그 안에는 여전히 지금 최병모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누가 썼다에 대한 대답은 들어있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좀 입장이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제도를 굉장히 사람보다는 제도를 존중하는 주의자거든요. 예. 그럼 뭐냐면 실명 게시판이 존재하는데 익명 게시판을 왜 만들죠? 그 제도 자체를 존중해줘야 되는 게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대표의 부인이든 가족이든 당원 아니든 게시판의 간에 익명성은 그죠? 그대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하면은 익명 게시판을 만든 공익성이 그걸 하나하나 파내서 문제 삼는 것보다 훨씬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게 누구의 가족이건 간에. 그런데 그거를 부셔가면서 뭐 사적인 어떤 인사의 말을 문제 삼아야 된다면 익명 게시판은 왜 만드는 겁니까?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을 뭐 이렇게 시원하게 쓴소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익명이라 그래서 썼는데 제가 쓴 걸 가지고 나중에 밝혀졌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김상일로 애썼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럼 익명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저를 뭐 올가매고 오히려 미끼를 던진 것뿐이 안 되는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저는 제도의 안정성이 훨씬 공익이 크다라는 차원에서 한 대표의 입장은 공인으로서 저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어제 백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한 내용인데 이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들 이슈를 덮으려고 이 공격을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도 주장을 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사실 명태균 씨 관련되는 사건을 제가 하면서 예. 관련되는 수사 기록도 봤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거기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그 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기성 물론 뭐 윤 대통령은 기성 정치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기성 정치권에 있었던 이름들은 많이 나오는 반면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가 없다 보니까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저는 좀 전에 그 이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 특히 익명 게시판이란 그 취지 자체를 우선시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논리가 더 중요한 것이지 마치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걸로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에 대한 의혹을 덮기 위해서란 이런 어떤 비판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인 발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서로 친윤계와 친한계가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비판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볼 때는 사실 국민의힘의 내분을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뭐 당원 게시판 내용을 가지고 뭐 사실 친윤계 친한계가 저렇게 대리전 양식으로 뭐 사실상 갈등을 표출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집권 여당으로서 좀 한심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제와 민생이 이렇게 지금 급박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집안 싸움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계속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분열 양상들이 내일 모레 예정되어 있는 28일이죠. 내일 모레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재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 내분 상황들이 익명 투표에서 또다시 분출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난번에 최소 4표 이탈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 28일에는 또 이탈표가 증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만 하나 더 얘기하면요. 네. 한동훈 대표 가족의 문제는 불법의 문제거나 국민들의 굉장히 큰 의혹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대통령 지금 그 부인의 의혹은 굉장히 불법에 대한 의혹이고 굉장히 국민적으로 큰 의혹인데 그거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대표의 저런 의혹을 얘기하는 거를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을 그 내부의 자기 권력 다툼으로 보지 국가를 위한 거나 국민을 위한 것으로 볼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아니, 저 뭐 다 비슷한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논란을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정리하는 방법도 간단하잖아요. 자기 가족들한테 물어서 해명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지금 20일 넘게 문제를 키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이 내용이 빨리 수습이 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이십니다. 네, 최병묵 평론가, 김상일 부대변인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침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수도권에서는 올해 첫눈도 볼 수 있을 것이란 예보인데요. 광화문 광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욱 기자, 새벽에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이 출근길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는 등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60mm, 특히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소속 20m에 달하는 강풍까지 몰아쳐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8도로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내일부터는 한반도 북쪽 상공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오는 데다가 강풍까지 동반돼 체감 온도는 0도 안팎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려간 수은지와 함께 이르면 오늘 올해 첫눈도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까지 서울 등 내륙에 5cm 안팎으로 눈이 내리겠고 경기 북동부 지역엔 최고 10cm가 쌓이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은 많게는 15cm가 넘는 대설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충청과 호남 지방은 주말까지 눈발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부산에서 5톤 트럭이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속도가 붙은 트럭은 도로 가드레일을 뚫고 5m 아래 도로로 떨어졌는데 30대 운전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리막길을 쏜살같이 내려오는 트럭.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는가 싶더니 도로 옆 옹벽에 부딪히고 중심을 잃은 채 그대로 돌진해 가드레일을 뚫고 나갑니다. 트럭이 가드레일 아래 도로로 곤두박질 치면서 그 충격으로 가로수와 전봇대도 도로 위에 쓰러지고 달리던 차들은 급히 멈춰섭니다. 부산 기장군의 곰내터널 인근 내리막길을 운행 중이던 4.5톤 트럭이 5m 아래 도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을 운전하던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트럭이 그 추락 때문에 사람이 튕겨져 나갔더라고요. 앞으로 창문을 깨고 상황에서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여가지고. 경찰은 비탈길에서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속도라든지 차량에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 이런 걸 조사합니다. 경찰은 또 운전 부주의나 음주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배우 정우성 씨 혼외자 논란 이야기입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정 씨가 비연예인 여성과 교제 중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운데요. 갑자기 한 남성과 세 여성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근에 문가비 씨라는 분이 어떻게 그 정우성 씨의 혼외자를 지금 출산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실제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여성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있어서 같은 경우에는 또 한 여성 연예인과 또 열애설이 나오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 3명의 여성이 나오다 보니까 교통 정리가 만만치 않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정우성 씨는 지금 그 한 50대 초반으로서 최근에 일반인 여성과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를 이어지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뭐 청담동 연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정재, 임세령 씨와 커플로 공식적인 데이트를 하는 등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와 같은 보도가 나오면서 특히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일반인 여성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폭로 기사를 보고 상당히 놀랐다는 그런 후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열애설이 나온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재 이 상황 속에서는 워낙 그 정우성 씨가 연예인이 유명인이다 보니까 더더욱 또 이 사안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우성 씨가 이제 지난해부터 단 한 건의 광고 계약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혼외자 논란 대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의견들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정우성 씨가 지난해 영화 서울의 봄으로 1000만 배우에 등극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 섭외가 쇄도할 만도 했을 텐데 업계 일각에 따르면 뭐 광고 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적극적이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가 연예인들이 광고 계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사생활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 몇 배의 위약금을 무는 경우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식을 해서 조심스러웠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가비 씨가 지난해 임신을 하고 올해 3월 경도에 출산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정우성 씨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광고 계약을 선뜻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었겠구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우성 씨가 이 수년간 맡아왔던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도 올해 7월에 내려놓은 바 있는데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또 좀 더 젊은 어떤 새로운 얼굴이 이제 새로운 어떤 주류 세대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주류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저와 같은 이해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에 이제 또 물론 친선대사 이름 그만두지만 사회에서의 어떤 소수자들이나 물론 이제 난민에 대한 어떤 후원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 나갈 것이고. 지금 이번 혼외자 논란으로 광고 계약건도 예. 마찬가지고요. 정우성 씨의 어떤 과거의 그런 선택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를 사임한 것도 결국 이 혼외자 논란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합리적 의심이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9년 정도 했으면은 일반 사람이라고 하면 한 10년이라도 채우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어떤 욕심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지난 7월 달에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를 사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난 7월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문가비 씨가 출생을 한 이후에 이와 같은 얘기가 사실상 뭐 수면 위로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연예계나 이런 그 광고업계에는 알려진 상태에서 만에 하나 유엔 난민기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이 난민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밝혀질 경우에는 유엔 기구의 어떻게 보면 명예에 상당한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예측을 하고 미리 이 부분에서 물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고 더불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최순실 씨의 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유라 씨도 본인 그 페이스북에 이 정우성 씨를 직격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난민은 우리나라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은 집에 받지 않으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있는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등 그 말에 상당히 호응하는 지금 여론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정우성 씨는 일단 아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아이의 양육자인 문가비 씨에게 양육비 그래서 얼마나 줄 건지 양육비는 어떻게 책정이 될지 여기에서도 좀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혼외자이기 때문에요. 친부인 정우성 씨가 법적으로 인지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사실상 지금 인지는 된 상태라고 봐야겠지만 법적으로 인지가 돼서 법적으로 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양육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이제 법원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그때 참고 자료가 양육비 산정 기준표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표는 참고 자료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각 부부별로 좀 특수한 사정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최대 금액이 월 300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300만 원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문가비 씨와 그리고 정우성 씨가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요. 또 정우성 씨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라든지 그리고 소득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사정들을 반영을 해서 아이의 어떤 그런 복리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양육비 문제도 그렇고요. 재산 상속 문제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혼외자가 정우성 씨의 재산 상속권을 갖게 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결국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한마디로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은 사실상 그 상속 관계는 인정됩니다. 상속은 쉽게 말하면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르는 겁니다. 결국 문가비 씨하고 어떤 피는 또 흐르지만 결국은 정우성 씨가 내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피가 흐르는 것이고 만일 이 그 정우성 씨가
나중에 연세가 들어서 사망했을 때에 다른 그 결혼한 사람이 없거나 다른 아이가 없다고 하면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이 혼외자가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 돼가지고 100% 정우성 씨의 상속인이 될 것인데 그 전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내 아들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직까지 아이의 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아빠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정우성 씨의 성을 따라가지고 아이의 어떤 그 출생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추후에 상속권은 100%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일단 뭐 정우성 씨의 뭐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지만 정우성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정우성 씨는 29일에 오는 29일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 씨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좀 입을 열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고 그리고 기자들의 아마 많은 질문이 쇄도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소감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지금 친자 논란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고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첫 번째로 공식 성상에 서는 것인 것만큼 특히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소감을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이 논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감 정도는 또 대중들 앞에서 밝히지 않을까 라는 예상도 됩니다. 네, 정우성 씨가 영화상 시상식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거기서 어떤 말을 할지 많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전격 불참을 결정했던 우리 정부가 어제 유족들과 함께 별도 행사를 열고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주일 대사는 추도사에서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강조했고 우리 정부는 추도식 불참 이유가 일본 측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만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는데 한일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이 헌화한 뒤 눈물을 훔칩니다. 한국 정부단과 유가족 9명이 별도로 가진 추도식에서 박철희 주일 대사는 80여 년 전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강제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에 지쳐 쓰러져간 한국인 노동자분들의 영령에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추도식에서 일본 측이 언급하지 않았던 강제 동원을 박 대사는 강조했고 행사명도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으로 명시했습니다. 朝鮮半島から来られた労働者の方々は戦争という特殊な社会状況下とはいえ故郷から遠く離れたこの地で 우리 정부는 불참의 사유 중 하나로 차관급인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의원 취임 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참배 사실을 첫 보도했던 일본 교도통신은 해당 기사가 틀렸다며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참배 이력만으로 불참을 결정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추도사에 대한 협의나 감사 표현 등 다른 문제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훈풍 불던 한일 관계에 이번 추도식이 새로운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사도광산 반쪽 추도식 파장, 이기태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사도광산 올해 7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어떤 곳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도광산이 일단 위치한 곳을 말씀드리면 우리 동해를 건너서 이제 맞닿은 곳이 이제 니가타 현이 있습니다. 그 니가타 현의 이제 니가타 항구에서 배로 한 1시간 정도 타고 가면 사도 섬이 있고요. 또 그 사도항에서 또 1시간 또 이동해서 반대편에 이제 사도광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광산이 사실은 에도 시대 1600년대부터 금산으로 이제 금광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금, 은, 동이 모두 채굴이 됩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 때는 금이 주로 채굴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강제 동원되었던 조선 노동자들이 있었던 그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주로 구리, 그러니까 전쟁 물자에 쓰이는 구리를 채굴하는 그런 광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해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는데요. 이 사도광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뭐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이제 등재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잡음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정부가 강제 노역에 동원된 노동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측에 매년 추도식을 열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서는 찬성을 한 입장으로 전해졌는데 첫 행사부터 이렇게 파행이 빚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일단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지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에 두 가지 약속을 했다고 봅니다. 첫째는 강제 노동을 당한 노동자들의 처한 예. 환경을 기록하는 이제 전시관을 이제 만드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가혹한 노동에 있었던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거행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뭐 표면적으로 봐서는 뭐 일본 정부가 약속을 지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강제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추도식이나 기념관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예. 일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계속 나타냈었고 네. 이번 추도식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아쉬워지는 점이 정부가 미리 좀 알았더라면 이거를 일본 측에 강력하게 항의할 수도 있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별도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됐었던 거 아니냐, 선제 조치가.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파행으로 간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이쿠이나 정무관, 외무성 정무관의 참석 여부였는데 뭐 그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무관급 이상을 참석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일본 측은 거기에 호응을 했는데 아마도 그 교도통신 기사에 따라서 이 정무관이 2022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거 이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마 조금 문제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추도식과 관련된 내용, 우리 외교부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만 추도식에서 어떠한 그런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사과라던가 아니면 그런 강제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좀 미리 파악을 하고 지금 등재되고 나서도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파악을 하고 또 이쿠이나 참사관이 아니 정무관이 실제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었는지 그런 정보도 우리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일본 측에서는 오히려 한국 측에 불참한 게 아쉽다. 추도식 파행 책임 뭐 우리 쪽에 좀 돌리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일본은 생색내기용으로는 자신들이 다 약속은 지켰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기념관이나 추도식 같은 거는 이런 건 다 마련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역시 가장 쟁점은 뭐냐면 강제성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그 사도광산에서 그 노동자들이 어떤 그 가혹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감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강제 동원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사실 1965년대 우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를 맺을 때 이게 매듭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실 한일 간에 해결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러한 강제성을 둘러싼 이게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위안부 문제 이런 걸 다 했을 때도 이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뒤늦게 추도사에 관련 내용이 뭐 불참의 주된 이유였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취지의 해명이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선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 아까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봤죠. 그러니까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과 관련돼서 약간 촉발이 된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것이 오보로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추도사 내용 혹은 추도식에서의 여러 가지 형식들, 즉 묵념을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좀 별도의 그런 묵념 같은 이런 세레모니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봤는데 이러한 것을 일본 입장에서는 그 사도광산 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00년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선인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그 넓은 기간 동안에 모든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서만
그런 어떤 특별 대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좀 예. 거부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있었는데 달리 보면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 정부가 좀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시점이나 시기가 좀 지나서 나중에 뒤늦게 좀 방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전 총리를 만나면서 한일 관계가 이제 정상화되었고 이제 발전하여 나가는 예.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기조를 이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어떤 외교적 마찰에 대해서 일으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사실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이 주장하는 외교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특히 역사 문제에서 더 이상 중국이나 한국에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표명을 했고 그것이 일본 사회에서 하나의 지금 컨센서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일 관계 발전이라고 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의 주장, 강제성을 인정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주장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태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 공항에서 현지 시간 25일 새벽 5시 30분쯤 착륙을 시도하던 화물기가 주택가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무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화물기가 추락한 뒤 수백 미터를 미끄러지면서 동체 일부가 주택과 충돌했지만 다행히 주민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휴전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전쟁이 시작된 지 약 1년 만에 서로 휴전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양측 간의 폭격 등 무력 충돌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사일이 날아들고 큰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꽃과 검은 연기가 건물을 뒤덮습니다. 폭격을 당한 도시 곳곳에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قاعدين ببيتهم بيشتغلوا بمهن متواضعة لحتى يأمنوا قوت عيشهم وما عندهم قدرة أصلا ينزحوا على أي مطرح.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공습을 이어가고 헤즈볼라도 폭격으로 맞섰습니다. 양측이 무력 충돌은 멈추지 않았지만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전안 초안에는 60일의 과도기 동안 국경에서 대치 중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각각 남북으로 이동해 완충지대를 만드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관리위원회가 휴전안 이행을 감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Ceasefire between Israel and Hezbollah so that the rockets and the missiles stop and so that people can start moving back to their homes.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안에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레바논도 긍정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각의 승인이 필요한데 안보 내각은 오늘 휴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올해는 참 가을이 긴 것 같은데요. 예. 가을의 농가에서 곶감을 말리는 모습이 참 장관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충남 논산의 한 농가인데요. 건조대 가득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농민들이 탐스럽게 익은 주황색의 감을 정성껏 매달아 두는데요. 이렇게 감을 햇볕과 바람이 잘 드는 곳에 걸어놓고 건조대에서 2달 정도 말리면 곶감이 됩니다. 네, 곶감을 말리는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은데요. 이 곶감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만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곶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나라에서도 말리는데요. 감을 말리는 장면이 조형미가 있어 사진 기자들이 가을 스케치로 많이 다루는 소재입니다. 한중일 모두 곶감을 만드는 문화가 있지만 현재는 한국에서 가장 널리 퍼진 문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감 수확량이 줄거나
곶감을 한창 말릴 시기에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해 곶감 농가에 비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탐스러운 이 주황빛 풍경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의 지혜와 전통이 담긴 이 풍경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으로는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남부와 제주는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 중부와 전북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와 전북에서는 오후부터 기온이 낮아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첫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남부,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9도 정도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9도, 대전 11도, 부산은 16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첫눈이 내렸지만 수도권 첫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첫눈이 주는 설레임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느껴보고자 제가 첫눈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중부와 전북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11월 17일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올해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첫눈 시기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서울의 첫눈은 종로 송월동에 있는 기상 관측소에서 기상청 직원이 직접 눈 내리는 것을 확인한 뒤 공식 첫눈으로 발표합니다. 관측소에 눈이 안 내리고 다른 곳에만 내렸다면 우리가 본 첫눈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기상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분들과 첫눈 함께 맞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